35년을 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을 되게 사랑하셨나요? 주어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 기업은 우리 사람들이나 사회에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샤프니스의 저자 구현모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작가님으로 불러야 되나 대표님으로 불러야 되나 조금 좀 헷갈렸는데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985년도에 KT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CEO까지 오른 구현모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개건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 어떻게 또 이런 책을 내게 되셨어요? 제가 경영을 했던 경험들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독자는 우리 후배들이나 기업에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제목 자체가 더 샤프니스여서 그런지 되게 책이 뾰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작정하고 그렇게 쓰신 거죠. 책을 쓰면서 사실 제목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관통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임원들과 후배들하고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래서 뾰족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뾰족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더 샤프니스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 책을 읽고 그 뾰족함에 꽂혀서 오늘 저도 회의할 때 뾰족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그 1인 브랜딩,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근무의 형태나 근속 연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35년을 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끔 나 여기 말고 좀 다른 곳으로 좀 벗어나 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들 하죠. 그러니까 늘 품고 다닌다고 사표 이렇게. 저희 때는 입사해서 한 3년, 5년, 10년 그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입사해서 한 3년, 5년 차 그때는 KT라고 하는 회사 말고 바깥에 다른 기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봤었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찾아내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성장하게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되게 사랑하셨나요? 주어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35년 동안 전 세계 산업이 격변하는 모든 시기를 다 거치셨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들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마다 좀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은 어떻게 좀 찾으셨는지. KT 그룹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 소위 말하는 이제 IT 분야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의 기업보다도 그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변화를 이제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KT의 구성원들 또 이 산업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숙명 같은 거고요. 항상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빨리 바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건가 성공을 만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그 부분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맡은 일이나 내가 맡은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산업의 변화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일관되게 있는 거고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저는 그게 바뀐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오늘의 고민, 실패, 또 기대했던 성과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마인드나 태도 자체가 뭐 헤쳐나가자 좀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사기가 꺾일 때 이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내가 왜 실패했지? 이게 내 잘못인가? 환경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의 잘못인가? 그것부터 배우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1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겁니다. 1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기의 모든 삶에 영향된 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 실패하면 그 회사 내의 실패지 내가 내 가정의 실패가 아니고 내 생계의 실패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실패가 오히려 배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 부제에 성장과 이익을 끌어당기는 경영의 뾰족한 한 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에서 1등 사업 모델을 찾는 뾰족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좀 놓치지 마라. 이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지표나 뭐 근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1등 사업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내가 뭘 냈을 때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거죠. 되게 실패하는 사업은 책상 위에 앉아서 또는 뭐 이렇게 연구실에 앉아갖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뚝딱뚝딱 뭐부터 만들어내고 시장에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요. 1등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도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끝에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만들면 이거 세일즈하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먹힐 거야? 누구 통해서 팔 거야? 가격은 어떻게 정할 거야?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 앞에 거를 생각을 해줘야 1등 사업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쨌든 그 경영을 하실 때 1등 사업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했던 거는 AI가 막 들어왔을 때 AI를 콜센터에 적용시키는 그건 우리는 이제 AI 콜센터, AIC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CEO 되면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KT가 국내 시장에서는 1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 성공해서 배우는 교훈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도 있을 텐데 이 사회 초년생이나 스타트업을 갓 시작한 독자들한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경험을 받아들이면 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실패는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공 관련해서는 저는 한 가지 얘기해 드린다면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했다. 네네. 다음번에도 그 방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서 똑같이 시도했을 적에 또 성공할 거다.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패는 반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뭐 맡게 되거나 하거나 접근할 때 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패했을 때 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또 배우고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할 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실패가 됐건 성공이 됐건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흡수해내느냐 그 흡수한 걸 어떻게 다시 또 퍼포먼스를 내는데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중요하고 또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발 혼자 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동료도 있고 특히 선배나 상사 되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자기 상사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좀 회피한다고 하나? 그런데 저는 결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팀워크이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동료보다도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자기 선배나 상사하고 소통하고 협력해라.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회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직장 내에서 어떤 세대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선후배 간의 어떤 소통의 단절 그리고 잘 통하지 않아라는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좀 그걸 좀 깨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서로 성장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네. 자, 저성장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장과 성공을 찾을 때 무엇을 목표로 둬야 좋을까? 좀 선배로서 가이드를 좀 주시죠. 뭐 제가 책에 쓴 것이 성장 산업을 찾아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를 썼죠. 네네. 그래야 산업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의 성장률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정성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있죠. 또 과거에는 고성장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저성장 산업 바뀐 산업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장과 성공
성장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제 저성장 산업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할 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저성장 산업에 있으니까라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1등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이 1등이 아니다. 내가 이익이 1등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 사업의 속성이나 고객이나 어떤 상황별로 이렇게 잘게 쪼개봤을 적에는 1등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특정 지역에서는 내가 1등이다. 또는 특정 연령대에서는 내가 1등이다. 그러면 그게 1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뾰족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더 샤프니스에서 언급된 기업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뭐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개념이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오랜 경영 과정에서 나온 통찰이신 거죠? 그렇죠. 회사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뭐 경영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이게 하드웨어고 이게 소프트웨어야. 제가 이제 그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항공사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항공사는 되게 내가 탔을 때 만족스러운데 어디는 되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비행기를 똑같이 항공사들이 갖고 있죠. 이거는 항공사들의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항공사들의 1년 뒤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달라요. 왜 달라지지? 똑같이 30대씩 갖고 있는데 어떤 항공사는 더 좋고 어떤 항공사는 더 나쁘지?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 안에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비용을 갖다가 쓰는 방식이라든지 승무원들의 태도라든지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기업의 문화, 직원들의 역량 또 그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를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이제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셨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CEO까지 네.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이상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적인 기업 경영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회사의 리더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조금 안 좋은 거는 이런 거죠. 리더가 뭐 하자, 이선한 사업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른 얘기하는 거. 이런 거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가서 이제 월급만 타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거기서 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역량의 크기는 엄청난데 그거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이 퍼포먼스를 못 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거는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회사에 나가서 출근하잖아요. 재미도 느끼고 팀워크도 느끼고 열정도 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이 회사의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영상은 기업의 리더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리더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팔로워 분들이 또 임원을 이제 생각하거나 뭐 리더로서 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본다면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참고로 이제 방금 하셨던 말씀은 저희 이제 앞에 이제 스텝이님도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네, 네.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리더십의 방향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런 리더십들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셨던 건가요? 리더십이 많이 바뀌었죠. 우선 옛날에는 이게 약간 리더십이
가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이상했던 게 전부 형 동생으로 부르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형 동생 부르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건 가족적인 리더십이에요. 연장자가 대우받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연차가 얼마 안 되면 허튼 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 능력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더 대우받고 연차가 낮아도 선배보다 더 높은 직위가 돼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나보다 선배들이 다 훌륭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장님이나 자기 차장이 또는 자기 임원이 자기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본부장이 어떻게 AI를 알겠습니까? 여기 신분, 여기는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가 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는 끌고 가는 거라면 지금은 같이 일하는 형태의 리더십. 그 가운데에서 이 내가 전체 속한 조직의 성공 또 무엇보다도 나랑 같이 일하는 팔로워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역할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매출의 1차적 책임과 최종 책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있었는데 기업에 있어서 매출은 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책임의 무게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1차적 책임, 뭐 최종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뭐 모두한테 있는 거죠. 대표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요. 통상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영업부서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썼을 때는 영업부서한테만 매출의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영업부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책임의 부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부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경쟁자보다 그렇게 원가가 높은 거를 만들어 놓고 나한테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영업부서 책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생산부서의 책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영업부서에도 책임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CEO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영업부서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뒤돌아서 가지고 도대체 영업부서가 왜 매출을 못 올릴까? 구조적으로 원가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품의 기능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이익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크게 될 기업은 거창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 범죄 집단도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기업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기업은 우리 사람들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 비전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장 점유율 50% 돌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거창한 비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 벌자고 하는 비전이죠. 기업은 정말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조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샤프니스는 최종적으로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거대한 움직임을 좀 이해하고 싶은 팔로워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을 쓸 적에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한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물고 물리는 겁니다. 리더십, 기업 문화, 그 다음에 뭐 제품의 생산, 영업 이런 것들이 다 물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회사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한다면 우리 젊은 직원들도 기업 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